완화가 되고 특히 발전 민영화, 재생에너지와 발전 공급의 민영화 같은 정책들이 아니겠는가. 유통기한이 끝난 어떤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그것도 권위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정부가 기후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 대응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 기간은 크리티컬한 시기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크리티컬한 시기에 이 정부가 그나마 낮게 설정한 목표치 그것마저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달성된 전망도 무망하고 또 달성된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미칠 그 충격들을 우리 정말로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묻고 또 민주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그 기후정책 물론이고 경제정책 또 사회정책은 물론 산업 전환, 노동 전환, 지역 전환 또는 세대화 또 어떤 젠더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다. 그 대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또 그리고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 지향이나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 환경, 청년, 지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어떤 대응 방안, 해법을 모색해보고 또 해법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할까? 다시 말해서 기후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 사이의 기후 연대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로 오늘 이 모임이 기획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라운드 테이블에 발제자 겸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부터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멀리 떨어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연구위원입니다. 예. 청년 쪽의 의견을 전달하실 전 청년 유니온 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철 동지입니다. 불교 환경연대에서 일하시고 불교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유정길 소장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지역 문제에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여형범 연구원입니다. 녹색연합에서 어떤 에너지 팀장을 맡고 계시는 임승희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의사 지표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한재가 위원이십니다. 예, 민주노총 부설의 민주노동연구원의 이창건 연구원입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고대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인으로 있는 박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 모임이긴 합니다만도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은 순서대로 각 분이 8분씩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발제에 이어서 플로에 계신 분들 또는 발제자들끼리의 상호 토론을 한 30분 정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순서대로 이창건 연구위원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근입니다. 8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 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초청을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기후위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셨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약간 섣부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동이나 노사관계 이 측면에서 기후위기 혹은 기후정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극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숨이 가빠서 이걸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현재 기후위기가 일반적으로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고용에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규제 정책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문제하고 두 번째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및 전기차 전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노동의 어떤 노동 쪽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들이 많이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몇 개가 폐쇄가 되었고 2034년까지 60개 중에 한 30개 정도가 이제 폐쇄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없어질까라고 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최대 한 8,000명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 8,000명 중에 정규직이 한 2,600여 명, 비정규직이 한 5,300여 명 정도 사라질 걸로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석탄 화력, 폐쇄된 석탄 화력을 LNG 발전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일자리가 전환되는 비율은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일자리가 전환이 되는데 6명은 실직이 불가피한 걸로 그렇게 정부 용역 보고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차, 즉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 이거는 저희 그 금속노조 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차종의 구성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뭐 최대한 8,000 이 완성차 부분에서 한 8,200개 정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종 구성의 비율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연 자동차를 한 10% 정도로 줄인다고 하면 한 17,000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만 이제 부품사 쪽은 조금 더 타격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한 79,000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도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나한테 오지 않은 그런 어떤 현상은 아니고 점점 더 직접적인 어떤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개념이긴 합니다만 노동이나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서는 그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는 뭐 약간 비관적인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왜냐하면 고용 환경이라는 이제 딜레마로 우리가 개념을 지은다고 하면 고용과 환경 사이에 있어서의 그 딜레마와 비슷한 딜레마를 노동조합이 다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과 임금 이 사이에 있어서의 딜레마, 즉 임금을 조금 포기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의 하락을 용인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것보다 이제 더 심각한 사례는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을
서로 이렇게 교환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핵심 원청의 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시 파견직의 어떤 고용 유연화를 고용 유연화의 확대를 용인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의 어떤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지키려고 하는가의 이 역사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핵심 그 정규직의 고용을 위해서는 다른 사안들은 일정하게 부차시킬 수 있다라는 게 노동조합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에 있어서도 대체로 노동조합은 기후 정의 운동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전략도 있고 반대하는 전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다수의 그 어떤 전략은 일단은 뭐 탈탄소라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그걸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최소화하자. 즉 위험 회피 전략이 대다수 노동조합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 노동조합의 어떤 그 경로 우존적인 해법, 딜레마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다뤄왔던 경로 우존적인 해법의 결과가 지금 대다수 노동조합이 취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위험 회피 전략, 즉 탈탄소 사회 혹은 원칙은 동의하지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어떤 경로우존적인 노동조합의 역사에 굴복하자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거의 경로우존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극복이 어떻게 가능하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운동적 측면인데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기업별 노조주의 혹은 기업별 교섭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초기업적 수준에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기업별 교섭 체제를 하면 필연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 산업업종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대다수이고 두 번째로는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기업별 교섭 체제에서 기후위기 관련 사항을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그것은 노사 담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노사가 담합을 해서 우리 고용을 좀 지키는 대신에 기후 대응과 관련한 규제 정책은 조금 약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업적 수준의 교섭 체제 형성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만으로 즉 초기업적인 교섭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혼자 놔두면은 어떤 경로우존적인 해법으로 다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의 어떤 긴장, 밖에서의 규제가 필요한데 그건 결국은 기후정의 운동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정의 운동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저는 기후정의와 체제전환 담론의 의미를 저는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노동계급 형성 과정에서 노동해방이라는 그 담론이 노동계급의 어떤 초기 주체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그렇듯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이 현재 그 구체적인 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사회운동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와 기후위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선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초기 기후정의 운동 주체 형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저는 이 기후정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노동조합이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쓰라린
경로 우전적인 그런 해법을 지향하고 그걸 극복하고 기후 정의라는 어떤 큰 흐름에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이 기존의 대응 방식, 고용을 지킨 대신에 임금을 양보하는 양복조건이나 또는 자기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용 안정의 비용을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취약층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회피적인 경로 의존소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초기업 교섭, 사실 단체 교섭 사회대화 일부죠. 초기업 교섭과 기후정의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이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요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가 그 기후정의 동맹에 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이 대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 그 발제 글은 크게 네 부분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꽤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소회를 적은 거니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를 보시는 박도지 선생님이 그 언론에 기고했던 글의 일부로부터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노동자는 생산주의,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기후 위기의 공범자가 됐다라고 하는,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여기 같이 계시는 유정길 선생님의 어떤 문장을 인용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인용에서 이게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게 어떤 이런 기후 위기 대응에서 노동이 주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걸 인용하셨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뭐 연구자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데모만 하고 다녀서 과거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하여튼 전환 연구라는 걸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기후 시스템이 기후의 어떤 이 문제 같은 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느냐,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가는 연구인데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체제가 왜 잘 안 바뀌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회기술 시스템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여러 개념들도 있습니다. 근데 탄소 잠김이라는 용어 같은 게 그런 것일 텐데,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에 대해 투자를 하고, 그러면 거기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으스하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등등등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뭐 문화적 요소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좀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본의 투자를 회수하려는 그런 욕구 말고도 노동자들도 그 산업에 고용이 돼 있고 또 그 산업에서 특화된 숙련들을 갖고 있고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과 숙련 이런 것들도 탄소 잠김 효과의 일부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을 두고서 예를 들면 공범자라는 표현 같은 게 쓰게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표현 자체가 뭐 적절한지는 뭐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개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표현한 그 표현을 가지고 사용해 보면 공범자 혹은 저는 포로 이런 개념들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로부터 전환의 협력자, 선도자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그 얘기를 문제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려면, 벗어나려면 노동들이 자력으로 다른 일자리 이동하고 숙련 쌓고 하는 게 불확실하고 또 그 과정에 생존의 위협이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공적 지원 보장 기대 신뢰가 크지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신뢰가 크지 않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은 노동자들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탄소 잠김 효과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빠르게 사라질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의론 전환이 이런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서만 초점을 맞출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논의의 방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전환은 사라지고 정의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먼 배경으로 물러나고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토론만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좀 잘못된 버전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정의론 전환이 다시 그걸로 비판하려고 했던 녹색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의 부정형 영향이나 자연의 한계를 고려해서 무한 성장을 포기하고 파괴적 생산을 강행하는 자본 권력의 지배를 약화하거나 철폐하려는 문제식은 사라지고 녹색 투자를 어떻게 하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거냐라는 얘기들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에 대한 통제를 자본과 노동시장으로부터 노동자가 탈환하고 좀 더 나아가 생산의 제약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노동의 재구성을 모색하려는 토론이 시작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운동 대부분은 이것을 당면의 과제라기보다는 당면의 과제라고 느끼지도 못할 거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미래 토론거리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구의사 얘기로 시작됐는데요. 기후정의 행진하면서 체제 전환이나 급진적 구호 채택을 했죠. 공식적인 것도 아니지만, 공식적은 아니지만 반자본주의 이런 것도 외쳐졌고요. 근데 이게 우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를 탄소 환원주의로만 설명 비판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과잉된 배출을 야기하도록 만드는 현재 자본주의 성장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토론되었고 그 결과가 기후정의 이란 이름으로 행진 이름에 붙었고 불평등은 기후위기 원인이자 결과라고 설명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서 기후운동 영역에 다 동의해서 환영하고 있었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후기가 하나 있는데 행진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기후운동가들은 기후위기를 빨리 해결한 것으로 모든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반지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빈부격차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계층간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후운동가를 지칭하겠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기후위기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흐트리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탑발만이 기후위기 해결책인 저는 주장한다면 기후위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후위기 활동가들은 시간과 싸움 정말 효과를 더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해단이 싹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몇 년, 10년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좀 상황은 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 전망을 강화하고 운동의 시야를 좁게 만들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분석은 거부되고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현재 조건에서 불평등을 빠르게 해결한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이에 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뭔가 빠르게 달성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되고 기후운동과 불평등을 맞서 싸우는 이들이 상호 연대하는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앙은 어떻게 보면 기후재앙이나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재앙, 근데 경제공황, 실업, 빈곤 등등을 구분하고 기후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유는 지구상이 모두 비인간 동물까지도 이게 더 피할 수 없는 보편적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시급한 문제 얘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문제, 기후 얘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과감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 체제의 논리, 그러니까 이윤 추구 논리, 부자 대세 논리 같은 게
현재 가장 강력한 논리고 가장 힘을 발휘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활용하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협력하고 ESG 경영하자고 하고 뭐 아리백, 탄소 국경 조정세 이런 걸 통해서 변화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이번 기후정의 행진성에서는 그런 것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 주류적인 기후 담론, 한국에서의 담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2번과 3번을 상당히 이렇게 대비시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수면 아래 강력히 있는 논리인 거죠. 그 표면에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이 두 흐름이 어떻게 우리의 발목들을 이렇게 잡고 기후와 환경에 기후와 노동의 연대, 어떤 폭로의 연대를 어떻게 저해할지 장애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간의 연대들을 만들고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더 어떻게 진도를 내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들도 계속 필요한 거고 계속 담론을 쌓아가야 되는 거겠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탈석탄법 입법운동 같은 거에 기후운동, 노동운동 협력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나의 사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탈석탄법 입법운동 기적처럼 성공했는데 사실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들은 그게 그 소통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소통이 없었던 것도 있고 오히려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방치라고 할까요? 하여튼 방관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랐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긴 하죠. 근데 지금 이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하는 쪽에서는 입법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걸 논의를 협의를 해야 되겠어 이 노동자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전제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대응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고민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서로 강공을 불능하듯이 서로가 있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측면에서 구체적인 쟁점과 그 공동의 요구사항 등 것들을 계속 만들고 쌓아 올려가는 과정 자체가 있어야지 지금 앞서 말했던 사실 거대한 장애의 힘으로 장애가 되는 두 힘들이 이렇게 밀물체도 흐르는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그 노동자들이 그 탄소 어떤 장기의 구성원으로서 자본과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갖다 같이 하는 공범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들 어떻게 협력자 또는 선도자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갔었던 그 단순히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불평등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또는 기후 제한과 자본주의적 제한을 갖다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래서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이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임성희 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녹색연합 임성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자본이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하는 이 체제가 대량 생산, 소비, 폐기를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러면서 종 다양성 그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 원인이라면 사실상 체제를 바꾸는 것이 해법일 텐데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후위기를 직시하라는 주장이 그렇다면은 그 주장을 넘어서 기후위기를 유발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직시하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문제 원인도 자본주의 체제이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아왔던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이 대규모 토건 개발에 반대하고 또 뭐 약간 윤리적인 소비나 자제 정도를 호소하는 캠페인으로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기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는 것으로 출발하더라도 근데 논의의 흐름은 꼭 그렇게 해법이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토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면 이제 기후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다시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왜 기후와 정의가 왜 합성돼서 발화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부정의한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기후위기의 재난의 결과가 부정의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진 않고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계급지어진 이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약간 혼동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불평등이라기보다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로서의 불평등이라고 말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실현한다는 건 기후위기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는 거고 또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던데요.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불평등을 끝장내자, 무평등을 끝내는 과정, 그리고 불평등을 유발한 체제, 그걸 바꾸기를 원하는 것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논의 자체가 여러 가지 수많은 갈래와 층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지 혹은 더 가르는 요인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운동이 환경정의라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좀 살만한 중산층이 벌이는 운동 약간 고상한 캠페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그것이 약간 비난과 비아냥을 좀 받았다고 본다면 기후운동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불평등한 문제, 체제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 운동의 의미가 더 인지되고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운동은 모든 운동의 슬로건이지 어쩌면 오용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운동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산업 시스템을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저는 핵연료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다른 산업의 기회, 대표적으로는 핵산업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계를 보였는가, 그리고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일례로 그 탄중에 들어간 인사들이 대부분 시민사회에서 핵발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탄중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후운동의 확장이나 기후 문제의 부각이 핵발전, 그러니까 탈핵을 위협하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기후운동이 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명을 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에너지 전환의 기존의 산업의 폐쇄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바뀌고 일자리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연적일 텐데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과정이 외부 투자자의 수익 독점 그리고 비민주적 사업 추진 행태 그리고 환경 훼손을 노정시킨다면 사실상 정의로움은 탈각된 채 연료만 바뀐 에너지 개발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 정도가 되는 거고 기존의 에너지 세력이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 우리가 동조하는 격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외람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어떻게 퇴동되어 있든 간에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산업이나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고용 불안정 속에서 뭐 안전한 일자리, 지역 경제 막 이런 요구에 갖춰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자리나 고용 안정, 승계 이런 부분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부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타당하고 온당하고 정당하고 완결적인 요구를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로운 전환이란 이름으로 굳이 재명명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을 그렇게 일자리나 이렇게 담아버리면 굉장히 협회한 부분으로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일자리 측면으로 너무 선취해버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뭐 기후위기나 뭐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환경과 노동의 적은 사실은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환경운동이 뚫어야 될 적을 향해서 분명히 칼날을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노동운동도 그랬는지는 제가 주제 넘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환경과 노동이 왜 언제부터 대립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 프레임이 맞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환경과 노동이 정동연대를 사실상 게으리 하고 잘 안 했던 것 뿐인데 이게 마치 대립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된 것은 아닌지, 그거를 누가 했는지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란 이름의 기후위기 당사자들이란 소제목을 잡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단체로부터 뭐 기후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뭐 코멘트나 무슨 토론에 참여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들었던 생각인데, 청년 쪽에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는 한국적 상황이라는 이 선진국 대열에 이미 진입해 있는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기후위기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남반구의 착취와 오염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로서 그 일원으로서 그 수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환경운동하면서 우리는 지구를 뭐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거다 이런 표현을 되게 아름답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쓸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세대 간 정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뭔가 문제의 대립 지점을 약간 왜곡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흐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현 세대나 뭐 미래 세대나 똑같이, 저는 오히려 그 미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정말 수혜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로서, 그러면은 빼앗긴 미래나 뭐 우울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그러면 본인들의 미래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기반 속에서 이익했고 자랐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혹은 미래를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그 자본주의 체제이고, 또 지금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서 어떤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어떤 그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일자리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자본주의 체제를 혁파하는, 그래서 좀 더 체제 전환적인 관점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결코 불평등도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년 미래 세대 동참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환경과 노동의 적은 같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착취, 그리고 노동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공동의 적을 앞두고 정동 연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역 쪽에서 우리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충남연구원의 여형범입니다. 주최 측에서 요청을 제가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지금 이 발표문은 좀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목을 다시 보니까 산업과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문하고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기후 정의와 관련돼서 지역을 보면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충남이라는 지역을 보면 산업하고는 산업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석탄화력발전소도 밀집되어 있고, 석유학이라는 단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철강 산업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그 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컸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산업 활동을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환경상의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의 어떤 규제들, 환경 규제들과 관련돼서 수도권에 있는 그 산업들이 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충남이나 뭐 충북 이런 지역에 수도권하고 좀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로 산업들이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공장을 짓는 것과 관련돼서 규제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지역의 갈등들, 지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과 산업과의 관계로만 보면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뭐 환경단체나 아니면 뭐 지역 주민단체들과의 어떤 갈등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굳이 이제 기후 뭐 환경 정의 뭐 관점일 수도 있고 기후 정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뭐 최전선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발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지역들이 뭔가 발전하는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인구가 줄어들고 소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없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 혹은 걱정,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뭐 발전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산업 전환이 일어나거나라고 할 때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산업과의 어떤 갈등하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큰 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관련돼서 5가지 영역으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첫 번째가 산업 다양화 영역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이 기존의 고탄소 산업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뭐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뭐 행정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관성대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뭐 지역에 있는 건설 산업들을 좀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환경 그룹들은 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들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 녹색 산업들을 육성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뭐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있긴 하지만 이제 대규모 어떤 투자에 기반을 한 뭐 그게 이제 발전 공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이제 기업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어떤 그 산업시설 새로운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역들이고, 이미 이제 그 과거에도 뭐 그 석탄 광산이 들어오고 나서 혹은 이제 그 폐쇄되고 나서 그 쇠퇴하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발전소가 이제 들어오면서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텐데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대책들이 추진이 되는데 그 대부분의 형태가 이제 주변 지역 뭐 지원 사업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산업이 들어오거나 산업이 없어지거나 할 때 지역 사회와 만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뭐 지원 사업 지원을 해줄게라는 형태였었고, 그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뭐 그 방법이라는 게 여전히 이제 지역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이제 좀 더 주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어떤 지원 형태였는데, 문제는 뭐 20년, 30년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지역 사회 지원 사업 형태가 별로 지역에 이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 어떤 전략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상 속에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일하는 거고,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그게 이제 뭔가 좀 대안적인 형태일까? 그게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걸 좀 바뀌려면 이 기존의 어떤 관성처럼 이루어졌던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형태 말고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을 만들려면 어떤 시도라든지 노력이 필요할까? 이 부분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데 좀 그런 그룹들, 논의하는 그룹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냥 새로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고용이 이렇게 보장이 될 거고, 그게 당연히 이제 지역 활성화하고 이어질 거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산업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이제 지역사회로 그 혜택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 산업이 육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그런 우려라든지 이제 구상들을 해나가는 그런 그룹들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역에서 그 에너지 전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떻게 또 지역의 객관적인 그런 여건들을 보면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지역은 공백이 더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같이 준비해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산업하고 지역은 이제 쌍으로 묶었는데 노동하고는 환경으로 이렇게 묶으셨는데,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산업하고 지역은 그게 이제 갈등적인 관계든, 아니면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단계든, 아니면 같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육성하는 단계든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노동은 이렇게 빠져 있는. 노동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기존 어떤 그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노조가 뭔가 기여하거나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을 거고, 지금 상황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동하고의 접점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면서 노동과의 연결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녹색 일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녹색 일자리를 또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산업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수를 늘리는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 어딘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방식을 바꾼다거나 생산품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작업장의 민주주의, 권력을 좀 이렇게 좀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활동하는 이런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좀 더 다른 형태의 녹색 일자리, 조금 폭이 넓은 형태의 녹색 일자리라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지역사회 노동가의 어떤 접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조성이 되는데, 그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는 지역에는 없는 거죠.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이 전적으로 갖고 있고, 그 발전소 부지도 이제 마찬가지. 그 발전소 부지를 나중에 이제 이게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결정, 권한이 지역에는 전혀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이미 이제 발전사들은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존의 지역의 어떤 권리, 권한 관련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관련된 그런 논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나 아니면 석유화도 마찬가지일 텐데, 주민들의 건강 또는 환경이 훼손됐을 때 이게 나중에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보장하면서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관련된 어떤 제도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들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 기반 관련된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이 탄소 중립을, 탈탄소 사회를 이렇게 지향하지도 않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와 관련된 그런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후정의 논의를 할 때 이게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다를 거고, 지역 차원에서 기후정의 논의를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환경 정의와 관련된 갈등이나 아니면 뭐 인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연계가 기후 정의라는 관점에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가 아니고 이미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문제로서 이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된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발전 산업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그런 논의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그 충남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 단지 관련돼서도 현재 진행형인 이렇게 문제인 것, 건강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산업도 뭔가 지금 재편을 사업 구조의 재편을 막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영향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분석에서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사업이라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쇠퇴하거나 영향받지 않을 것 같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도 별로 노동자 수도 이제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제 논의에서는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문제가 있고 어쨌든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 과정에서 뭐 어떤 이제 대응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농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일자리라는 부분이 그냥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좀 넘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작업을 중지하는 그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너지 피크 인 타이밍에서 뭐 기후 휴가, 에너지 휴가라든지 이런 차원까지 이렇게 녹색 일자리 어떤 범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만약에 여름철에 이제 기후 휴가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 노동과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녹색 일자리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확장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지역의 이제 뭐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뭐 주거복지, 그다음에 뭐 도시재생, 뭐 인권 이런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의로 이제 에너지 복지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복지라는 게 그냥 뭐 바우처를 주거나 아니면 그 공기업체 에너지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좀 더 이제 지금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없긴 한데 이게 정말로 에너지 복지라든지 에너지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이 좀 진전돼 나가려면 현재 뭐 주거 관련된 정책이나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기존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이 작업들을 이제 에너지 전환 그룹, 기후 정의하는 그룹들, 인권 그룹들, 사회적 경제 도시 대선 마을 만들기 하는 그룹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하면 에너지 복지라는 그런 틀 내에서 뭔가 좀 논의들을 좀 진척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충남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죠. 당진, 보령, 태안을 중심해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 당진에서는 인천 제칠이라는 또 철강 산업이 존재하고 있고 서산에는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아산을 중심해서 자동차 산업이 있는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이죠. 단 한편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등으로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또 지자체가 충청남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천착해온 어떤 여행범 위원께서 그야말로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책으로서 산업 다양화 정책, 지역사회 지원, 노동자 지원, 보건 및 재생, 그리고 어떤 그 추진 기반의 조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발전산업과 장부산업 이외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사 연구 필요성이나 제대로 된 일자리로서 좋은 일자리로서 녹색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후 기금을 어떻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도 불교 환경연대에 계시는 우리 유정길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정길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찬찬히 얘기할까, 좀 격하게 얘기할까, 좀 판단하다가 제가 모임의 긴장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후자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노동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이제 노동운동 쪽이나 노동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환경이나 생태 쪽하고 정말 많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게 그 생태 어떻게 생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논의 내용들 갖다 얘기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이 너무 불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환경 이쪽 기후 쪽에서 전환이라 한다면 지금 같은 이렇게 성장 중심적인 어떤 성장 사회라고 하는 것은 채굴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채굴 조건 내에서 무한히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사회를 전환한다는 의미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을 같이 고려한 지금 인간 중심주의고 현세대 중심주의의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자원에 대한 개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생태주의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자원에 대한 결정을 당신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까지도 그 자원에 대한 결정, 또 다른 동물들까지의 어떤 그 자원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결정까지 고려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전환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전환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국가 시스템의 전환, 그다음에 기업에서 뭐 ESG라든가 아니면 뭐 지속 가능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에서는 이런 전환 사유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전환인가요? 노동운동에서 노동 차원에서 지금 이를테면 지속 가능 발전에서는 각 9개 분야, 지금 14개 분야, 14개 계층들이 원주민과 여성, 노동도 포함됩니다만 여성 또 청년, NGO들 포함해가지고 각각 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전환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같이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노동 쪽에서 이런 전환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의제를 제기하고 있냐는 거죠. 전 정의로운 전환에서 그런 제기 내용을 전혀 보질 못했어요. 그다음에 정의롭다는 말을 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보통 정의란 말을 쓰게 되면 정의란 말을 쓰는 그 순간 정의와 부정의가 구분됩니다.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은 나는 정의고 그렇지 않은 나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의라고 간주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이분법적으로 적과를 구분하게 만드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 평등을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착취해가지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의 풍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풍요를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저는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착취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런 선진국이 갖고 있는 그런 착취의 과정을 갖다가 밟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라고 한다면 가난한 나라와 잘 사는 사람께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의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전 이게 정의의 내용이 돼야 되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 그냥 정의라고 자꾸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자칫하면 환경단체에서 계속 기후정의를 얘기해왔다가 전 노동운동 내에서 오히려 훨씬 더 이 확산성, 용어의 확산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이 오히려 기후정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한다면 저는 용어의 오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걱정하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쓰고 있어요. 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지탱 가능한 발전으로 번역하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로 굉장히 순치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발전 개념을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단절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발전,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끊임없이 성장을 지향하고 경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생태라든가 사회 문화적 조건을 같이 고려한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제 중심적인 성장은 폐절되고 단절돼야 된다라고 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지금 현재
거의 30년 지난 지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좋은 용어일수록 다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오염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후 1.5도 7년밖에 안 남고 6년밖에 안 남고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런 의미에서 전 여기서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데서 정의가 과연 있는 건지, 그래서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건지, 가난한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여기서의 정의가 이를테면 일자리를 정규직과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에게 정의,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어차피 사회가 탈탄소 방향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하긴 하되 이 약자들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이용되는 것 같아요. 전 정의란 말도 너무 작게 활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환경 쪽이나 이런 생태 쪽에서는 전환이란 말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벽, 과거 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혁명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애써 그 용어를 갖다 쓰지 않고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덜컥 전환이라는 용어를 갖다 그냥 쉽게 써버리셨어요. 전 뒤에 보니까 이걸 토니 마초지라는 사람이 이 말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노동자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 잃으면 오늘 죽는다. 저는 이건 환경 쪽에서 너무나도 가당치 않는 용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임금 노동 중심의 사고예요. 그래서 사회는 지불 노동이 있지만 비지불 노동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90%는 이 비지불 노동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임금 노동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 정의로운 전환이란 말에 대해서 전 이것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내부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이 일종의 정의란 말 자체가 환경단체에서 아주 유행시켜 놓으니까 거기 그냥 숟가락만 얹거나 모두가 다 전환을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이런 식이 되지 말고 노동운동 자체 내에서 생태적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고용 문제에서 일종의 고용 문제에서 배제되거나 일제 산업 시스템이 전환되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 고용에 불안정인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거는 환경 위기 시대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뭔가 일종의 굉장히 끌려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에 우리 좀 소외시켜 주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노동운동이 정말 한때 노동운동이 모든 운동을 진보를 대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이 모든 사회적 진보에 어떤 앞장섰던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일 문제든 여성 문제든 환경 문제든 노동운동이 발전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 문제가 뭐 환경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주체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하게 들고요. 좀 정확하게 노동운동은 한 부분에 일단 이해에 기반한 운동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난 뒤에 오히려 다른 운동과 겸손하게 접근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제 글 내용을 잠깐 좀 보자고 한다면요. 저는 일단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1.5도를 갖다가 낮추지 않으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다른 의제를 갖다 섬세하게 다룰 겨를이 없어요.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소 정책적으로 거칠긴 하지만 이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마치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호 위에 침몰하는 것들을 해결할 게 아니라 거기에 의자를 갖다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배열하자라고 논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경 기후 문제를 메시지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메시지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개발주의, 성장주의, 그다음에 인간중심주의, 그다음에 현세대주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포괄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정말로 문명적인 전환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기후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문명적인 전환, 거의 개벽적 수준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불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1.5도를 갖다 티핑 포인트를 갖다 넘어서지 않도록 만드는 게 과제거든요. 이 둘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둘 다 해결해야 되고요. 어느 하나 사실은 하지만 이 근본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의 문제를 너무 해결하게 되면
자칫하면 굉장히 어떤 강력한 정치적 어떤 파시즘 같은 것들을 원하게 되게 되고 또 너무 후자를 갖다 강조하게 되면은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좀 나른한 근본적인 문제만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일정하게 좀 기우뚱한 균형을 가지면서 일종의 모든 운동은 얼마나 그 근본과 맞닿아 있느냐 또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느냐의 일종의 어떤 소위 균형이 좀 중요한데 환경 문제는 그런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차원의 활동들이 좀 돼야 됩니다. 여기 아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SDG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92년에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 의제 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의제 20은 전 지구적인 일종의 혁명 프로젝트였었어요. 사실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9 메이저 그룹이라고 9개 그룹 농민들, 지방자치단체, NGO, 여성, 청년, 청소년 뭐 이런 9개 메이저 그룹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갖다 계획표를 갖다가 다 짜도록 만들고 그걸 서로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합의해가지고 그 목표를 갖다 향해서 5년이면 5년을 결정해가지고 해나가고 5년 지났는데 다시 평가해 또 만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대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시 수정해서 SDG를 만들었어요. 이 SDG는 지금 14개 그룹입니다. 여기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들어와 있어요. 전 여기에서 참여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노동운동이 자본가들이 ESG 경영을 하고 하는데 그거에 준하는 노동운동 나름대로의 전환사회를 위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위한 자기 목소리를 내란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내야 되냐면 제가 제안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긴 합니다만 132쪽에 결국 우리가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생태주의였고 두 번째가 풀뿌리 자치입니다. 환경 친화적 사회는 거대한 국민국가 방식의 국가주의적 모델은 전혀 환경 친화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풀뿌리 자치, 지방자치,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생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노동운동이 이렇게 풀뿌리 자치와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주는 활동, 그다음에 오히려 그다음에 협동적 사회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자본과 노동가가 없는 모두가 주인인 그런 식의 어떤 기업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태산업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뭐랄까 좀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런 차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무수한 많은 협동조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귀농운동본부로 있었었는데 제가 민노총 쪽에 여러 번 제안했었어요. 은퇴하신 분들 귀농 귀촌을 하되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 농업 소위 지역을 갖다 강화시키고 농업을 강화시키는 이런 활동으로 그다음에 귀농 귀산촌 하는 것들을 집단적으로 해서 87년 이때 대대적인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식의 생태 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 논의가 내부적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직 먹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 생태적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운동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 전 고용 문제라고 하는 이렇게 낮은 아주 짧은 시야에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노동운동이 생태적 지속 가능한 순환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 운동 같은 경우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농민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기본소득 운동은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산업이 시스템이 전환될 때 그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기본소득 운동이거든요. 전 노동운동이 아주 집단적으로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그 석탄 화력 발전 말고 원전도 자꾸 줄어들 가능성.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을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전은 줄어드는 사양 산업입니다. 저 그럴 때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고용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민노총이나 노조 내에서 아예 그렇게 소위 자연 에너지를 갖다가 노조 자체가 이런 협동조합을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면서 거기서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들 갖다가 오히려 고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소위 자본주의적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협동적 소유의 어떤 새로운 소유 방식을 바꾸는 형태를 갖다 실험해보는 그런 형태로 가면 저는 굉장히 생태지향적인 순환사회의 시스템에 맞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얘가 좀 뭐 이것저것 길긴 합니다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제가 이제 불교 쪽에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어떤 하나를 세우면 둘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전 정의란 말이 대표적입니다. 정의를 딱 말하는 순간 정의와 부정의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정의란 말 자체가 지금같이 우리가 이분법을 자꾸 부정한다고 하지만 정의란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대표적으로 적과 알을 만들고 아까 적이란 말을 쓰셨는데 전 생태주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적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써도 될까 이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상당히 좀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어떤 그 도전적인 그 발제를 하셨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정의와 기후 정의에서의 정의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그 노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과 전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 또 그것을 포함하는 문명적인 전환까지도 포괄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그 가난날에 대한 착취 또 동물들 자연에 대한 착취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수탈 이런 것들 갖다 극복하고 생태 사회로 나가야 되고 이 생태 사회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자가 없는 농업이 기반이 되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풀뿌리 자치와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생태 사회에 대한 지향들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 의기를 갖다가 김병철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굉장히 제 지금 부담이 되고요. 제 토론문을 좀 이렇게 곧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고민도 드는데요.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서 자본주의 수정이 현실적인 것인가 아니면 탈성장으로 분명히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커다란 어떤 가치를 두고서 사실 논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태 자본주의의 과감한 혁신 그것을 노동운동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좀 거대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사회를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어쨌건 청년 시민,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어쨌건 사회를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이런 당사자들의 어쨌건 이런 감각과 체감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 속에서 운동의 어떤 전략도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사실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라고는 모두가 사실 말을 하는데 2050년 이후에도 사실 저만 해도 이렇게 이제 살아갈 날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사실 불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런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편하게 뭐 자신의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지금 같은 청년 세대들은 지금 소위 이제 제가 사실 제 스스로 좀 규정을 해본 거긴 하지만 좀 삼중고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뭐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뚫릴 거라고 하고 조만간 이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남는데요. 저는 결국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안보 위기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그 통해서 어쨌건 에너지 문제, 물가 문제, 어쨌건 경제 위기가 갑자기 사실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쨌건 안보 문제가 새롭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실정. 그 두 번째로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소위 말하면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할 가능성도 뭐 높아 보이지만 인구 소멸 때문에 한국은 먼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전혀 과장되지 않을 정도의 지금 수치를 좀 보이고 또 있습니다. 어떤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지역 소멸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까지 세 가지 문제가 지금의 어쨌건 청년 세대들에게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 이제 불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사실은 노동운동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기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활동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또 올해 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물난리에 따른 재난, 그런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새에 동시에 좀 겹쳐오면서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뒷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빠르게 사실 감각하고 있는 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실 한국의 기후정의 운동, 특히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정말 사실 굉장한 고민, 그리고 많은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현상 자체만 두고 보기보다도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과 정치가 지금 공백 상태, 특히나 한국에는 공백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좋은 운동, 성숙한 정치를 우리가 노동운동과 기후정의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사실은 절박한 고민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지만 좀 더 생산적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폭넓게 좀 이해하고 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한국 지금 노동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저 앞에 민주노총 이창근 실장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노동운동 내부에 사실은 많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 역시 좀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조직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노동운동에 약간 좀 희망이다, 약간 지금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일각에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기업별 노조체제, 여전히 초기업화 교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속에서 조직률만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이 좀 기후위기를 어떻게 그런 어떤 노동조합 운동으로 기후위기까지 대응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좀 물음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그 정책 자체가 사회적 연대의 어떤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도 어떤 시험을 둘러싼 공정의 문제, 계층 상승 욕구에만 사실 그쳐버린 좀 뼈아픈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 노동운동이 사회적 연대, 나아가 이것을 기후정의 운동까지 확장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난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좀 양대 노총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노동운동 유니온 실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다양한 유니온 실험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그럼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그럼 그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들 역시 새롭게 등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 역시나 많은 좀 고민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 노사관계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쟁점, 이 문제만 가지고도 참 몇 시간 토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지난 정부에 이제 경사노인 이제 참여권의 문제라든지 탄소중립위원회 문제라든지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이 실제로 거버넌스 기구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준비 수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한 실제로 그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정부 역시 참 많이 부족했다. 사실 노사정 총체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좀 탄소중립위원회 내부 거버넌스 참여권을 두고 기후정의 운동 내에서도 역시나 많은 좀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좀 내상도 약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극복해야지만 그 이후에 사실 거버넌스 문제, 다시 거버넌스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거버넌스 참여 문제가 다가왔을 때 보다 지난 어떤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좀 유능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청년담론도 사실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사실은 지난 어떤 연이은 선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런 문제를 사실 잘 극복하는 것이 청년 운동이 좀 중요한 좀 과제가 아닌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실업, 고용, 노동 문제는 이제 좀 협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청년 운동의 어떤 추동을 기후 정의 운동이라는 큰 우산 속에서
이걸 세대 간 어떤 연대, 노동자 간의 연대로 나아가기 위한 좀 담론, 언어가 재발견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에서 이제 토론자 분들께 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 혼자만 쓴 거긴 한데 이제 한재갑 선생님께 좀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의사 기후정인 행진 가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되게 재미있는 좀 집회이자 좀 행사를 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좀 즐거웠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이후에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어떤 기후정인 행진에 소위 말하는 거대 메이저 정당과 황노총의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일단은 운동이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것이 좀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로서 어떤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특히 직업훈련과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노동운동의 어떤 주체, 그 리더십의 교체, 그랬던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과 환경이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세대 간 연합을 통한 그 운동 역량의 강화가 어떻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가 연구원께 물었던 질문은 좀 더 폭넓게 그 함께하는 그 운동으로서 기후위기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해서 9.24 그 기후정의 행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정희 연구원께서 예, 좀 짧게 발언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7분 남았는데요. 원래 30분은 토론을 하자라고 꿈을 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의 얘기에서는 노동연구진영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서야 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유정길 대표님 말씀에서처럼 그동안 그 인간이 결국 이제 노동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을 타자화하는, 결국 이제 저장 에너지를 어떻게 더 많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가고 그것이 그 노동자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걸 윤택하게 할 건가, 이런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에서 노동과 그 자연이 서로 좀 잘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인간적인 노동 체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의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특히 임성윤 쌤이나 그 유정기 대표님께서도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 그 일전에 열렸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논의가 되긴 했는데, 저희도 박태일 박사님과 같이 진행했던 과제에서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들을 잘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탄중이 구성이나 이 정부 들어서야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좀 무용한 논란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좀 무책임한 태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는 여전히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죠. 한편에서 개입이지만 한편에서는 포섭과 담합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탄중이 해체를 요구를 하든 거기에 참여 비참의 전술을 얘기하든 간에 만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이루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후적인 운동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모색하고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노동운동 진영과 관련해서 생산의 정치에 대한 지점인데, 제가 에피소드식으로 썼지만 일전에 금속노조를 찾아왔던 그린피스 활동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한국의 금속노조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몇 년에 중단하자고 주장할 수 있느냐.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갔다고는 하는데요. 결국 노동자를
지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기후정의라고 하면 일단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그러고 일자리에 대한 보장, 이런 것이 전제된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아까 인용한 마주치 글에서처럼 결국 노동이 주체로 서지 않고 기후위기 운동을 같이 나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인 거고, 물론 아까 윤영기 대표님 말씀처럼 노동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 개념의 재구성도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당장의 어떤 생계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희생자라는 어떤 그 네이밍으로만 했을 때는 주체 형성을 더 더디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같이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모색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또 경산의회와 탄중이 탐록입니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논의 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 했었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아까 유정길 대표께서는 어떤 오늘 죽는다 하는 것이 가장 친한 말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노동자들이 피해자로, 희생자,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 주체로서 호명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또 거버넌스 일환으로서 그 업종별 단체 교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7분의 그 발언을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도 다음 세션이 20분에 시작하니까 뭐 양해하신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의 더 시간을 갖고 토론과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김병철 그 위원장께서 한제가 그 위원께 제기했던 좀 더 폭넓은 노동차 뭐 기후 환경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국 노총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네, 당연히 폭넓은 기후 정의 운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 배제된 거 아니고요. 신청을 하셨는데 위원장 발언 기회 못 준다고 하니까 못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배제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소위 보수 정당들까지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보수 정당의 정당원들이 참여하는 거에서 뭐 당연히 환영하고 저희 기조에 따라서 같이 행동하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거를 여기 그 관철시켰던 민주당을 우리 조직위원회 같이 참여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규탄한다고 같이 외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못 들어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랬을 때 뭔가 폭넓은 대중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거 플로에 계신 분께서 뭐 지정하셔서, 발제자 중에서 지정하셔서 질문을 좀 하시죠. 아니면 발제자 상호 토론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체제 전환과 관련돼서 저는 그 뭐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 안에는 경쟁하는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부분 시스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지역에서든 아니면 현장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진행시키다 보면 결국은 작은 시스템, 공고한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후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기후 교육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지금의 학교 교육 체제, 공고한 학교 교육 체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학교 교육 체제를 뭐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관련돼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축산업과 관련돼서도 축산업을 바꾸려고 할 때 그 모든 지금 현재에서 이제 모든 부담은 축산업자든지 아니면 그 축산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만 그 감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든지 아니면 다른 것과 연관된 형태의 시스템 개혁, 흔히 이제 지금 뭐 그 외국에서는 뭐 식량정의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필요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새로운 운동 혹은 뭐 연대의 그런 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결국은 기존의 농민운동 혹은 이제 뭐 환경운동이 만나서 그 딱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 지점에 새로운 운동 세력들이 결집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시스템 전환을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불가능한 형태로 계속 지금처럼 농민운동 따로, 뭐 소비자운동 따로, 환경운동 따로 간다라고 하면 뭐 체제 전환을 얘기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지점들을 확인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운동 세력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이게 당사자들의 이제 그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시작됐을 때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될 때도 환경 피해들이 이제 흑인 혹은 유색인종 거주지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유색인종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그 권력들을 쟁취해가는 권리들을 쟁취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이제 환경 정의 혹은 이제 그 기후 정의 또 정의로운 전환이었고, 그런 점에서 도대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누구냐, 그 피해자들이 누구고, 그 피해자들이 정말로 그런 그 기후 정의 과정에서 혹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충남 지역만 보더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그 탈취를 당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환경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그 시스템 전환의 과정에 운동으로 결집되는 게 아니고 해결되면 가는 거죠. 떠나고 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된 상태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사자들인데, 그 당사자들, 굉장히 많은 당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우리는 지금 부정의한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전환이라는 것이 그 부정의한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 정의라는 말이 마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당사자들의 얘기고,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 당사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뭔가 구조화되고 있느냐, 이제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을 예. 드릴게요. 저는 아까 이게 우리 윤희에서 좌파적 연대를 한 것들에 대해서 좌파적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저는 특히 이제 생태주의 쪽에서는 전 이런 용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우 프레임을 넘으려고 하는 게 생태적 관점이고요. 아까 적과 아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넘으려고 하는 건데, 적이라고 쓰거나 좌우라고 쓰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좀 우리가 좀 생태 사회를 좀 지향하는 무수한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아까 저 가버넌스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SDG 채널을 좀 최대한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DG 채널에 사실 노동 부분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환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주체가 나서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 사회에 무수하게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끼리 내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둔 세팅되어 있는 국제적인 어떤 일정하게 요구되는 채널이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가버넌스를 SDG 채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임성희 선생님 그 발표문에 나왔던 것 중에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도 좀 종종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노예제 때 있었다고 해서 그게 기후위기 야기했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불평등이라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적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이랑 더 체계화되고 더 극단적인 방식이고 어떤 했던 그 불평등을 얘기하는 측면에서 뭐 앞에 수식어를 붙여 수도 있겠죠. 자본주의 불평등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불평등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이 좀 틀릴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엄밀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그 정도 토론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유정일 선생님
어쨌든 토론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도 생태주의를 뭐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태주의가 자부가 없다는 건 저 동의하지 않거든요. 생태주의라는 건 사실 꽤 폭넓은 것이고 뭐 저는 적각 나눠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생태 위기에 만든 적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SDG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격가지 토론일 수 있습니다만 SDG 같은 개념이 저는 기후정의 정말 가장 큰 걸림돌이를 생각하고 뭐 ESG 등등등의 소위 이 녹색 자본주의적인 흐름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게 SDG라고 생각하고 뭐 인권 연구자가 얘기한 것처럼 SDG 내에 정의의 개념이 없다는 측면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저는 SDG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입장 들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노동운동 진영이 정말 답답한 게 너무 많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토론해 보니까 왜 답답할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이해하고 상대편도 또 사실 상대가 있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입장에 보면 환경운동이 정말 답답하거든요. 생태운동들이 얼마나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 보면 좀 기후정의 이번에 행진이든 기후정의 운동이 저는 하나의 성과라는 거는 이제 이게 몇몇 소수의 덕후들이 환경과 기후를 노동운동이 만나가지고 했던 대화가 아니라 좀 이게 전면적으로 진영과 진영이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창곤 의원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정도 얘기 나오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이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고서 11년 전에 했는데 그게 묻혀 있다가 사실은 계속 쌓이고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거고 반대편의 환경운동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 어떤 식의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알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걸려서 지금 정도의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마주 앉아서 뭔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정도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고 이제 새로 이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얼마나 답답한지 환경운동이 얼마나 답답한지 서로 얘기하는 근데 그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얘기를 해야죠. 뭐 이렇게 가끔씩 하는 농담이지만 바퀴를 새롭게 발명하는 일들을 계속 10년마다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바퀴를 계속 발명하는 일들을 해오면 진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식의 느낌들을 계속 잘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발제문을 쓰면서 제가 자본론부터 윤리교과서까지 이 용어를 막 넘나드는 느낌으로 제가 좀 썼거든요. 되게 혼란스럽게 각종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이나 하나의 현상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내가 막 쓰고 있구나. 내가 환경운동에만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절대로 안 썼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만이 막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대응운동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대응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이창훈 선생님 발표문 중에 위험한 제품의 생산을 사회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제품의 생산을 사회가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노동운동이 배제되지 않고 노동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정희 선생님 질문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는 거버넌스가 실제로 개입이면서 포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저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술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창근 의원의 말씀 좀 하시죠. 정의론 전환 개념 그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 있고 또 협의하기에 이해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의론 전환을 쭉 강하게 주장하셨던 우리 이창근 의원께서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제가 이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체제 전환 이 세 개의 큰 담론에 대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라고 하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려고 하는 운동 세력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저도 이러저러한 어떤 의견들을 보니 뭐 정의로운 전환 내에서도 하나의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이 굉장히 좀 급진적인 생각에서부터 조금은 뭐 지금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생각까지 상당히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뭐 실천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 체제 전환이라는 큰 담론은 일단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자. 뭐 이거에 대한 전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전제하에서 과연 노동조합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떤 개념 논쟁을 하는 것은 물론 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그 안에 어떠한 뜻이 좀 더 정확한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좀 실천적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 교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기후정의 운동을 하는데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활동가들의 입장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뭐 생태 사회를 만약에 만들고 탈탄소 사회로 간다고 하면 생산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위험한 생산품을 생산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 물론 법 제도적으로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고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때 혹시라도 지역사회나 환경에 위험한 생산이나 생산 공정을 강제하려고 하면 자본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현장에서 보장이 될 때 기후정의 운동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생산적 정의를 현장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로서 단체 교섭권을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단체 교섭권은 단순하게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그런 데로만 이용되는 권리라기보다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즉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얘기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의 보장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에도 사회적 대화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저는 노사 간, 즉 이자 간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체 교섭권이 좀 충실하게 행사되는 것이 가버넌스가 중층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단체 교섭권의 어떤 그 실현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그렇게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뭐 말씀하실 분이 발제자 중에서는 아니면 플로에서 계실까요? 이 말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했던 그 해석 투쟁이 전개 중에 있죠.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성이라 불리는 다시 말해서 일자리에만 집착하는 그 현상 유지적인 또 소극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서부터 체제 전환의 구조 개혁, 더 나아가서 체제 전환에 이르기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 전략 자체도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만을 정의로운 전화로 부르기는 뭐 어떤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뭐 일정 부분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단체 교섭, 특히 지금 노란 봉투비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했던 것은 그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이 접점을 만들어서 같이 나아가야 될 필요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우리들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간이 없어서 뭐 여기 이 정도로 마치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마무리한다는 게 아시긴 한다만도 또 앞으로 이런 기회들은 계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